아버지, 어머니한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모니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청백색 빛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사무실 책상 앞에 홀로 앉아 마우스를 쥔 손가락에서 땀이 배어나오고 있었고,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며 귀 안쪽을 울렸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려 해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소리, 컴퓨터 본체에서 나오는 미세한 윙윙거림,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야간 근무자의 발걸음 소리까지 모든 것이 유난히 또렷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글자들을 읽는 순간 제 손은 마우스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박성수, 1999년부터 거주, 북한 공작원.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모든 생각을 집어삼켰습니다. 왜 하필 평택이었을까요? 왜 하필 1999년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 제보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25년입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정확히 2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국정원 대공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북한 간첩을 추적하면서 혹시 그중 한 명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포기하기 위해 이 일을 선택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는 평범했습니다. 국정원 서초청사 7층 대공팀 사무실 오후 3시 20분. 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책상 위 서류 더미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해킹 조직 관련 보고서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어가며 읽고 있었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뽑아온 아메리카노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고 모니터 화면 한쪽에는 처리해야 할 업무 목록이 23개나 떠 있었습니다. 팀장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배 최민우 요원이었습니다. 35살 저보다 5살 어리지만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팀 내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들고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뭔데? 다크웹 제보 채널에 뭔가 들어왔는데요. 팀장님이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 요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살짝 긴장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텍스트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익명 제보 시스템은 저희 부서에서 2년 전부터 운영하던 것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신원을 숨긴 채 제보할 수 있도록 만든 채널이었습니다. IP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다중 경유 방식이고 마지막 로드가 러시아 서버를 거쳤습니다. 발신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 42분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30초쯤 지나자 암호가 풀렸고 화면에 짧은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박성수, 1999년부터 거주, 북한 공작원, 현재도 활동 중. 최 요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제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름, 주소, 시기까지. 보통 이런 제보는 모호한 정보만 던지고 가는데 그래서 더 의심스럽지.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평택.
그 지명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득한 기억 속 어딘가에서 최요원 신원 조회부터 돌려봐. 박성수 평택 거주 1999년 이후 기록 전부. 알겠습니다. 최요원이 자리로 돌아가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먼지가 쌓인 낡은 파일 박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실종 사건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기록, 실종 신고서,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 출퇴근 기록까지 제가 국정원에 들어온 첫 해부터 몰래 모아둔 자료들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서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출장 기록이었습니다. 199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버지는 한 달에 두세 번씩 평택으로 출장을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출장지는 대성산업이라는 중소자동차 부품 업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검색창에 박성수의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세교동. 그리고 대성산업의 옛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두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자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8.3km, 차로 약 12분 거리였습니다. 우연일까요? 25년 전 아버지가 출장을 다니던 평택에 1999년부터 북한 공작원이 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 팀장님, 최요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박성수 신원 조회 1차 결과 나왔습니다. 65세, 1999년 평택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 설립. 회사명이 대성산업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999년 설립? 네, 정확히는 1999년 1월 15일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 이름으로 된 회사가 1998년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최병호라는 사람이었는데 1998년 11월 부도가 났고 그 사람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박성수가 똑같은 이름으로 새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최병호의 사진 있어? 찾아보겠습니다. 최요원이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출장 기록은 1998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실종된 날은 1998년 11월 2일. 그 사이 단 5일.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리려다가 손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라고,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25년간 찾던 아버지의 흔적이 지금 제 앞에 나타났다고. 팀장님, 최병호 사진 찾았습니다. 최요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증명사진이었습니다. 60년대생, 키 175cm, 체중 70kg.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20년도 더 된 낡은 사진이라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봤습니다. 그 윤곽을, 그 얼굴의 형태를. 현장 답사 준비해.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언제요? 내일 새벽 5시 출발한다. 알겠습니다. 최요원이 나간 후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10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과 방금 본 최병호의 흐릿한 윤곽을 머릿속에서 겹쳐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그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뼈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얼굴의 기본 구조는 남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박성수가 누구인지, 그가 정말 북한 공작원인지, 그리고 그가 혹시 제 아버지인지. 25년 만에 저는 다시 아버지를 찾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고, 시계를 볼 때마다 분침은 느리게만 움직였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박성수가 정말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년간 아버지를 찾아 헤맸는데 그가 간첩이었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새벽 4시 50분 사무실 주차장에서 최 요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차량 점검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고맙네. 차에 올라타자 최 요원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규칙적으로 지나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멀어졌고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팀장님, 최 요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번 건이 개인적인 일과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어제 팀장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박성수 자료를 보실 때 손이 떨리셨습니다. 날카로운 놈이었습니다. 5년간 함께 일하며 제 습관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실종 사건 기억하나? 네, 들은 적 있습니다. 25년 전이라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출장 간 곳이 평택이었네. 그것도 대성산업이라는 회사로. 최 요원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박성수가.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이 겹친다. 차는 평택 톨게이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고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3.2km 남았다고 알렸습니다. 최 요원, 만약 박성수가 정말 내 아버지라면. 네.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최 요원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개인적 감정과 직무는 분리되어야 하니까요. 옳은 말이야.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일까요? 25년간 찾던 아버지를 간첩으로 체포해야 한다면 저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교동 주택가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박성수의 집은 골목 끝자락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회색 벽돌로 지은 집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작은 정원에는 장미 몇 송이가 피어 있었고 대문 옆 우편함에는 신문이 꽂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최 요원이 가방에서 망원경과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들고 집을 관찰했습니다. 2층 창문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깨어있네. 몇 시에 외출하는지 패턴을 파악해야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 6시 30분, 7시.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주택가에 하나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산책 나온 노인들. 7시 15분 박성수의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회색 점퍼에 검은색 면바지, 발에는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나무로 만든 산책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65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체격은 보통이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최대로 당겨 그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얼굴 윤곽이 낯익었습니다. 넓은 이마, 약간 처진 눈꺼풀, 각진 턱선. 20년이라는 세월이 주름을 만들어냈지만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려 망원경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골목을 따라 내려갔고 우리가 탄 차 앞을 지나쳤습니다. 20m, 15m, 10m.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남자가 지나가는 순간 저는 옆 유리창 너머로 그를 보았습니다. 2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고 주름진 손이 보였고 천천히 움직이는 발걸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오른쪽 귓불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갈색 점 하나가 귓불 아래쪽에 박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 점을 만지며 놀았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그 점이야. 아빠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지. 나도 생길까? 글쎄, 그건 모르지. 하지만 너한테는 다른 특별한 게 생길 거야.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점의 위치, 크기, 색깔까지 똑같았습니다. 최유원.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팀장님. 저 남자 뒤따라가. 거리 유지하고. 최유원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귓불의 점.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점을 가진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아버지라고. 15분쯤 지나 최요원이 돌아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신문 읽고 있습니다. 다른 접선 인물은 없었나?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산책하고 신문 읽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가 직접 보겠네. 팀장님, 위험합니다. 들키면. 괜찮아. 거리 유지할 테니. 공원은 집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 공원으로 나무 몇 그루와 벤치 서너 개가 있었고 아침 운동 나온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저는 공원 입구 커피 자판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성수는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50m쯤 떨어진 거리였지만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신문을 읽었고 가끔 페이지를 넘겼고 한 손으로 안경을 벗어 코를 문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안경을 벗을 때 코를 만지는 습관.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안경테가 코에 자국을 남기면 불편하다며 항상 안경을 벗고 코를 문질렀습니다. 어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따라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걸음걸이였습니다. 박성수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는데 걸을 때 몸이 미세하게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왼쪽 어깨가 약간 낮았고 왼발에 체중을 더 실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허리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허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걸을 때 자세가 약간 비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걱정하셨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귓불의 점, 안경을 벗을 때의 습관, 왼쪽으로 기우는 걸음걸이. 세 가지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저는 자판기에 기댄 채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손이 떨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커피를 뽑아 한 모금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성수는 다시 벤치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신문을 접고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나섰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30m쯤 뒤에서 걸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 아버지일까? 25년 동안 제 바로 옆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 박성수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켰을까요? 하지만 박성수는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전봇대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차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차로 가세. 신원조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해. 네, 알겠습니다. 차에 올라타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최 요원이 무슨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박성수의 얼굴, 아니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25년입니다. 25년간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평택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국정원 요원이 되어 간첩을 잡으며 뿌듯해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였습니다. 저는 곧장 박성수의 신원 조회 심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1999년 이전 기록, 금융거래 내역, 인적 네트워크,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박성수가 누구인지, 그가 왜 평택에 숨어 살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가 정말 제 아버지인지를. 답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일을 기다렸습니다. 박성수의 신원 조회 심화 작업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고 저는 그 3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회의 시간에 부장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도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다가 밤을 지새웠습니다. 최 요원은 눈치를 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가끔 제 책상으로 와서 팀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라고 말하거나 점심같이 드실까요라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고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오후 2시 최 요원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것을 발견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팀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쳐들지 않았습니다. 펼치는 순간 모든 것이 확정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해봐. 박성수의 공식 기록은 1999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평택시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했고 대성산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신청했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1999년 이전 기록은
최 요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는 1999년 1월 10일에 뒤늦게 처리됐습니다. 본적지는 강원도 철원군으로 되어 있는데 철원군청에 확인해 보니 원본 서류가 소실됐다고 합니다. 1990년대 말 화재로 일부 문서가 불탔다고 하더군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출생 기록마저 화재로 소실됐다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과거를 지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력은 기록 없습니다. 병역도 면제 처리되어 있는데 사유가 불명확합니다. 의료 기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전 거주지는 없습니다. 1999년 평택 세교동 주소가 최초 등록 주소입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박성수라는 사람은 1999년에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 65년의 삶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조된 신분입니다. 최 요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만들어준 신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한 주민등록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실존 인물처럼 위장한 겁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그것도 이상합니다. 최 요원이 파일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1999년 1월 회사 설립 당시 초기 자본금 5억 원이 박성수 명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출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대출 기록도 없고 증여세 납부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5억이 생긴 겁니다. 북한 자금이군.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유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1990년대 말에는 금융 감시 체계가 지금만큼 촘촘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성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회사 설립 서류, 은행 거래 내역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모든 서류가 199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은 공백이었습니다. 최 요원, 1998년 대성산업 자료는 찾았나? 네, 여기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8년 대성산업의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최병호, 설립일은 1995년 3월, 폐업일은 1998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최병호는 어떻게 됐나? 부도 처리 후 실종됐습니다. 1998년 12월 이후 행적이 묘연합니다. 가족도 없고 연락처도 끊겼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출장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1998년 7월부터 10월까지 아버지는 대성산업으로 총 8번 출장을 갔습니다. 마지막 출장은 10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11월 2일 아버지는 실종됐습니다. 같은 달 30일에 대성산업은 폐업했고 대표이사 최병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1999년 1월 15일 박성수가 똑같은 이름으로 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최 요원. 네. 최병호 사진 다시 보여줘. 최 요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흑백 증명사진 속 최병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흐릿했지만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1995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40살이었고 저는 15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최병호와 아버지. 얼굴 윤곽이 비슷했습니다. 이마의 너비, 눈의 위치, 코의 형태가 닮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라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같은 사람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최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최병우가 팀장님 아버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1998년 10월까지 대성산업으로 출장을 다녔어. 그리고 11월에 실종됐지. 같은 달에 대성산업 대표 최병호도 사라졌고, 그리고 1999년 1월 박성수가 나타났어. 그렇다면 아버지가 최병호였고 최병호가 박성수가 된 거야. 세 사람이 모두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최 요원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팀장님 아버님을 포섭했고 최병호라는 신분을 만들어줬고 대성산업을 운영하게 했다. 그런데 1998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최병호 신분을 버리고 박성수로 다시 태어난 거군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야. 하지만 왜 신분을 바꿔야 했을까요? 최병호로 계속 활동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아버지는 신분을 바꿔야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팀장님 어머님께서 최 요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머니 교통사고 기록 가져와 봐. 네. 최 요원이 자리로 돌아가 파일을 뒤졌습니다. 5분 후 그가 낡은 파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2015년 3월 17일 교통사고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사고 경위, 차량 상태, 부검 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 파손으로 인한 제동 장치 고장.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비 기록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인 3월 10일 어머니는 차량을 정비소에 맡겨 브레이크 패드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정비 기록에는 브레이크 개통 점검 완료,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 부품으로 교체한 브레이크가 일주일 만에 고장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 요원, 당시 사고 차량 사진 남아있나?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컴퓨터로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10년 전 사고 기록이라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폐차 직전 찍은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 부분을 자세히 보니 파손 부위가 깔끔하게 절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공구로 자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마모와는 달랐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최 요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 라인을 끊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사고 다음 날 CCTV 기록 확인해봐. 우리 옛집 주변. 무엇을 찾으시려고요? 박성수가 나타났는지 확인하려고. 최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최 요원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2015년 3월 18일 오전 10시 23분 서울 망원동 골목길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에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얼굴 확대할 수 있나?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남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성수였습니다. 아니, 아버지였습니다. 망원동이 어머님 장례식장 근처입니까? 우리 옛집에서 20분 거리야. 장례식은 근처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렀어. 왜 아버지는 어머니 사고 다음 날 그곳에 있었을까요? 혹시 장례식을 멀리서 지켜본 건 아닐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종, 최병호의 실종, 박성수의 등장, 어머니의 교통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겹쳤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책상을 짚고 버텼습니다. 최유원. 네, 팀장님. 매복 작전 준비해. 일주일 후 실행한다. 알겠습니다. 최유원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갔고, 제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간첩이었고, 우리 가족은 위장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를 죽인 것도 아버지였을까요? 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박성수가 누구인지, 왜 어머니가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25년간 무엇을 했는지. 답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새벽 2시쯤 되어서야 눈을 붙였고 3시간 후 알람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온몸이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6시 저는 어머니의 교통사고 당시 차량을 정비했던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작은 정비소였습니다. 10년 전 그곳에서 어머니는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했고 일주일 후 브레이크가 고장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비소 셔터는 아직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7시 30분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그는 셔터를 올리고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정비소로 걸어갔습니다. 엔진 오일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렌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은 9시부터입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10년 전 사고 차량 정비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님이 누구신데요? 저는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국정원 대공팀장 김준혁.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2015년 3월 17일 교통사고 차량 정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자는 신분증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죠. 정비소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정비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파일 캐비닛을 열고 오래된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이면 한참 됐는데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차량 번호는 30인허 4587입니다. 남자가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저는 기침을 참았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2015년 3월 10일 브레이크 패드 교체 작업. 누가 작업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이 정비소 사장 정수철입니다. 작업 당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정수철은 기록을 읽어 내려가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닳아서 교체했고 오일도 점검했습니다. 이상 없다고 기록했네요. 브레이크 오일 라인도 점검했습니까? 당연하죠. 브레이크 작업할 때는 전체 계통을 다 봅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고 차량 사진을 꺼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이 절개된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오일 라인이 깔끔하게 잘려 있습니다. 정수철이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마모가 아닙니다. 누가 일부러 자른 겁니다. 확실합니까? 30년 넘게 정비 일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파손과 인위적 절개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건 100% 조작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업 후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이 그 차량을 건드릴 수 있었을까요? 정수철이 턱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차주분이 가져간 후엔 제가 관여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망가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점검했거든요. 혹시 그 일주일 사이에 차량이 다시 정비소에 왔던 기록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3월 10일 이후로는 기록이 없네요. 그렇다면 누군가 다른 곳에서 차량에 접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 주차장이나 회사 주차장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주차된 사이에. 혹시 그때 CCTV 영상 남아 있습니까? 10년 전 거라 다 지워졌을 겁니다. 저희는 한 달치만 보관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비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어머니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습니다.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오일 라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고가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성수? 아니, 아버지. 사고 다음 날 망원동에 나타난 그 사람. 장례식장 근처를 배회하던 그 사람. 25년간 다른 이름으로 숨어 살던 그 사람. 저는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어머니를 죽여야 했을까요? 무엇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유원이었습니다. 팀장님, 추가 정보 하나 더 찾았습니다. 말해봐. 2015년 3월 초 팀장님, 어머님께서 사립탐정사무소를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실종자 추적 의뢰를 하셨더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를 찾으려고 했는데? 김철우. 팀장님 아버님입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찾으려고 사립탐정을 고용하셨습니다. 결과는 사립탐정이 평택에서 박성수라는 인물을 추적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박성수가 김철우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거나 직접 만나려 했거나 그것을 알게 된 누군가가 어머니를 막았습니다. 영원히 입을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조작했습니다. 최유원. 네, 팀장님. 사립탐정 사무소 주소 보내줘. 지금 바로 가볼게. 알겠습니다. 30분 후 저는 강남구에 있는 작은 탐정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 2층에 자리한 사무소는 초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국정원입니다. 2015년 3월 이순이라는 분이 의뢰한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순희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분 말입니까? 네, 제 어머니십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의자에 앉았고 남자는 파일 캐비닛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편분을 찾아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25년 전 실종된 김철우라는 분을요.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어머님께서 몇 가지 단서를 주셨습니다. 남편분이 실종 전 평택으로 자주 출장을 갔다는 것, 대성산업이라는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 저는 그 단서를 바탕으로 평택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박성수를 찾아냈습니까? 네, 박성수라는 인물이 1999년에 대성산업을 재설립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어머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반응은 어땠습니까? 남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울으셨습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남편이 맞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머님께서 경찰에 신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증거 자료를 모아서 신고하시겠다고. 신고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이틀 후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교통사고로. 저는 파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파일을 건넸고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박성수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정비소 앞에서 찍은 사진, 집 앞에서 찍은 사진,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진. 모든 사진 속 박성수는 아버지였습니다. 25년이 지나 늙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누군가에게 미행당하거나 위협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했을 때 어머님 목소리가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사고 이틀 전입니다. 3월 15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자료 복사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필요한 거 다 가져가십시오. 자료를 복사하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25년 만에 남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어머니를 막았습니다. 영원히. 그 누군가가 아버지였을까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을까요? 사랑했던 아내를 죽였을까요? 저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저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문상객들이 오가고 조문을 받고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가셔야 했을까? 왜 이렇게 갑자기 가셔야 했을까?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남편이 간첩이라는 것을, 다른 이름으로 숨어 산다는 것을, 가족을 버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밝히려 했기 때문에 저는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매복 작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박성수를 직접 만나는 것,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리고 묻는 것. 왜 어머니를 죽였냐고, 왜 우리를 버렸냐고, 왜 25년간 거짓말을 했냐고.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체포할 것입니다. 간첩으로, 살인자로.
그게 아들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복 작전 당일 저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정식 작전으로 진행하면 팀원들이 투입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대상자가 제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공식 작전이 아니라 개인적 확인이어야 했습니다. 오후 8시 저는 최 요원과 함께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최 요원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전방만 응시했고 저는 창밖 어둠 속을 흐르는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팀장님, 한참 만에 최 요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고맙네. 팀장님께서 5년 전 저를 팀에 받아주셨을 때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 9시 30분, 우리는 박성수의 집 맞은편 건물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4층 건물이었고 옥상에서 박성수의 집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최 요원이 가방에서 장비를 꺼냈습니다. 망원경, 야간 투시경, 도청 장비, 카메라. 저는 망원경을 집어들고 박성수의 집을 관찰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서 안이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움직임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상자 집에 있습니다. 최 요원이 야간 투시경으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혼자입니까? 네, 단독 거주자입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25년간 혼자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이, 아니, 있었습니다. 서울에 아내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 30분. 박성수의 집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가끔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서 평택 시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불빛들이 반짝였고 차들이 오갔고 평범한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오늘 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찾던 아버지를 만나게 될 밤이었습니다. 간첩으로 살인자로. 팀장님, 움직임 있습니다. 최 요원의 목소리에 저는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거실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성수였습니다.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최대로 당겼습니다. 초점이 맞춰지자 그가 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에 모서리가 해진 오래된 사진첩. 박성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사진첩 속 사진들이 하나씩 넘어갔고 박성수는 한 장 한 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청 장비 작동되나? 네, 연결됐습니다. 최 요원이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졸업했구나. 아빠가 멀리서 봤어. 너무 자랑스러웠어. 그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저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망원경을 더 당겼습니다. 사진이 보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졸업장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12살의 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실종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졸업식에 오셨고 저는 다른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박성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됐구나. 많이 컸어. 아빠 닮아서 키도 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성수의 양보를 따라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는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려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해서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가 맞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있고, 저를 그리워하고 있고, 저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사람은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나라를 배신한 간첩입니다. 25년간 거짓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박성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박성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다고요? 아버지가 직접 죽였으면서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를 찾았을 때 나는 선택해야 했어요. 당신을 살릴 것인가, 북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나는 겁쟁이였어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박성수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나는 너무 많은 것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최유원. 네, 팀장님. 진입한다. 최유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바로요? 그래. 더 기다릴 수 없어. 팀장님, 위험합니다. 대상자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혼자 들어갈 테니. 안 됩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최유원.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야.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야. 자네는 여기서 대기하게. 하지만 명령이야. 최유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춤에 권총을 찼습니다. 탄창을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최유원이 무전기를 건넸습니다. 위험하면 바로 신호 주십시오. 제가 즉시 진입하겠습니다. 알겠네. 옥상을 내려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박성수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50m, 30m, 10m.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나무로 만든 문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25년입니다. 2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관불이 켜졌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수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가디건을 걸친 그는 저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고 입술이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문고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슬픔, 그리고 사랑. 준혁아.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 아침 학교 잘 다녀와라고 말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권총을 꺼내 겨눴습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손 들고. 아버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했다는 듯 천천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책장, 평범한 독거노인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탁자 위에는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눈물 자국이 남은 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섰습니다. 권총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김철우입니까?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박성수이기도 하지. 왜 25년간 숨어 살았습니까?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준혁아.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 지킨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를 죽이고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간첩이었어, 준혁아. 북한 공작원이었어. 1985년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내 엄마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 손으로. 저는 총구를 아버지에게 겨눴습니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조금만 더 당기면 총알이 발사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길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이고 간첩이지만 동시에 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왜 간첩이 됐는지, 왜 엄마를 죽였는지, 왜 25년간 숨어 살았는지 전부 다 말하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알겠다. 전부 말해주마. 내가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그리고 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숨겨온 진실을. 1985년이었어. 내가 28살 때 독일로 유학을 갔지. 기계공학 석사 과정이었어. 너도 알다시피 내 할아버지는 6.25 때 월남하셨어. 하지만 북에 동생 둘을 두고 오셨지. 아버지는 소파에 앉은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권총을 든 채 서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유학 2년 차 되던 해 가을, 베를린에서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왔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중년 남자였지. 처음에는 같은 유학생인 줄 알았어. 커피를 마시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때 그가 말했어. 자기는 북한에서 왔고 내 할아버지의 동생들을 알고 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더군. 내 할아버지 동생 김철수가 평양에서 살고 있는 사진이었어. 70이 넘은 노인이 허름한 집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어. 김철수의 딸과 손자들이라고 했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어. 김철수가 반동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평생 고생하며 살았다고.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탄광에서 일하다가 폐병에 걸렸다고. 그리고 말했지. 내가 협조하면 김철수 가족을 도와주겠다고. 거부하면 그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겠다고. 협박이었군요. 그래. 노골적인 협박이었어. 하지만 나는 거부할 수 없었어. 사진 속 김철수 할아버지는 내 할아버지와 똑같이 생겼어. 피부치였어. 내가 모른 척하면 그 사람들이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준혁아. 용기 있게 거부했어야 했는데 못했어. 받아들였어. 북한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래서 산업 기밀을 빼돌렸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 독일 기업들의 기술 자료 몇 장. 그런데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했어. 귀국 후에는 회사 기밀을, 군사 정보를, 정부 문서를 요구했어. 거절하면 김철수 가족이 위험하다고 계속 협박했어. 그렇게 10년 넘게 일했군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8년까지. 그때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어. 내가 드나들던 대성산업이라는 회사가 안기부에 주목받기 시작했어. 북한은 나에게 신분을 바꾸라고 명령했어. 김철우를 지우고 다른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최병호가 됐습니까? 아니, 최병호는 이미 있던 사람이었어. 대성산업 대표였지. 북한이 그를 제거하고 나를 그 자리에 앉혔어. 3개월 동안 최병호 행세를 하다가 1998년 11월에 회사를 부도내고 사라졌어. 그리고 1999년 1월 박성수로 다시 태어났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는 1998년 여름에 알아차렸어. 내 서재에서 암호문을 발견했지. 북한과 주고받던 문서였어. 그래서요? 엄마는 나를 설득했어. 자수하라고. 경찰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가족을 생각하라고. 나도 그러고 싶었어, 준혁아. 정말로. 밤마다 내 엄마와 이야기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허락하지 않았어. 내가 자수하려는 낌새를 알아챘는지 9월에 연락이 왔어. 계속 일하거나 아니면 내 가족 전체가 제거될 거라고. 제거요? 너와 내 엄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 실종을 선택했어. 죽은 사람이 되어 사라지면 너희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렇게 최병우가 됐고 나중에 박성수가 됐어. 평택에 숨어서 계속 북한을 위해 일했어. 하지만 매일 밤 너희를 생각했어. 몰래 서울에 올라가서 멀리서 너를 지켜봤어. 내가 학교 가는 모습,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봤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을 몰래 지켜보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야. 사랑이 아니었어. 나약함이었어. 용기 없는 아버지의 비겁함이었어.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17년이 흘렀어. 그런데 2015년 3월 내 엄마가 나를 찾아냈어.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박성수가 김철우라는 걸 알아냈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연락했습니까? 아니, 북한이 먼저 알았어. 사립탐정을 미행하다가 내 엄마와의 연결을 파악했어. 그리고 나에게 명령했어.
내 엄마를 막으라고. 막으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려는 걸 막으라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나는 거부했어. 할 수 없다고 했어. 아내를 해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북한은 다른 카드를 꺼냈어. 무슨 카드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내 여동생이야, 준혁아. 뭐라고요? 1986년 내가 북한에 포섭된 직후 평양으로 불려갔어. 거기서 강제로 결혼식을 올렸어. 북한 여자와. 일종의 인질이었지. 내가 배신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려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와 사이에 딸이 태어났어. 1987년생이야. 이름은 김지은. 내 이복 동생이지. 저는 총을 든 손에 힘이 풀려 팔이 내려갔습니다. 북한이 말했어. 내 엄마를 막지 않으면 지은이와 김철수 할아버지 가족을 모두 수용소로 보내겠다고. 그들은 죽을 거라고. 그래서 엄마를 죽였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쪽 가족을 살리기 위해 다른 쪽 가족을 죽였습니까? 나는 선택할 수 없었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에는 내 엄마와 너, 북한에는 지은이와 김철수 할아버지 가족. 누굴 포기해야 한다고, 누구를 죽음으로 몰아야 한다고. 그래서 엄마를 선택했군요. 아니야. 나는 아무도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북한은 시간을 줬어. 3일. 3일 안에 내 엄마를 막지 않으면 북에 있는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아버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울었습니다. 나는 미쳤어. 3일 밤낮을 잠도 못 자고 생각했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모두를 살릴 수 있나? 하지만 답이 없었어. 그래서 브레이크를 조작했습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 15일 밤, 내 엄마 차가 주차된 곳에 갔어. 공구를 들고 브레이크 오일 라인을 끊었어.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 차 밑에 누워서 오일 라인을 자르면서 계속 울었어. 그리고 이틀 후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날 밤 전화를 받았어. 내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전화기를 던지고 바닥을 쳤어. 내가 죽인 거야. 내 손으로 아내를 죽인 거야. 아버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 날 망원동에 갔어. 장례식장 근처에서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검은 옷을 입고 문상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봤어. 20살밖에 안 된 내가 혼자 어른들 사이에 서서 절을 받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보고도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갈 수 없었어. 내가 내 앞에 나타나면 모든 게 드러나. 내 엄마가 왜 죽었는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러면 너마저 위험해져. 저는 권총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쿵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엄마 죽이고 나서 10년 동안 여기서 뭘 했습니까? 계속 북한을 위해 일했어. 선택권이 없었어. 지은이가 아직 북에 있었으니까. 매년 사진이 왔어. 지은이가 자라는 모습, 학교 다니는 모습, 교사가 된 모습, 그 사진마다 경고가 붙어 있었어. 배신하면 이 아이가 죽는다고. 아버지는 탁자 위 사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있어. 지은이 사진도. 페이지를 넘기자 낯선 여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학생들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교실 배경이었습니다. 내 여동생이야. 평양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 똑똑하고 착한 아이래. 너를 닮았어. 저는 사진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에게 북한에 여동생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자격이 없어. 살인자이고 간첩이고 비겁한 인간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진실이었어. 너를 사랑했다는 것. 매일 내 생일을 챙겼고, 내가 국정원에 입사했을 때 자랑스러웠고, 승진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뻤어. 비록 멀리서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버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엄마를 죽이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25년간 거짓으로 살았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야. 사랑이 아니었어.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약함이었어. 선택할 용기가 없었던 겁쟁이의 변명이었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알아주길 바라. 내가 태어나던 날 처음 안았을 때, 그때 내가 느낀 행복은 진짜였어. 내가 첫걸음을 뗐을 때,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 아니었어.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5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은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가족과 의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긴 한 인간의 자네였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 교사, 간첩 행위. 당신은 체포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언젠가 이 날이 올 거라고. 그래도 괜찮아. 오히려 편해. 이제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최요원 들어와. 30초 후 현관문이 열리고 최요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권총을 든 채 거실을 빠르게 확인했고 아버지를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용의자 확보했습니까? 그래. 체포한다. 최 요원이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저항하지 않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은색 수갑이 아버지의 손목을 감쌌고 아버지는 수갑을 내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야. 최 요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소파를 짚고 버텼습니다. 집 안 수색해. 증거물 전부 확보하고. 알겠습니다. 최 요원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천장에서 들렸고 서랍 여는 소리, 뭔가 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 찬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고 2층에서는 최 요원이 계속 뭔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 마지막 기회일 테니까.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사진첩을 바라봤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여전히 제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어떻게 구한 겁니까? 몰래 찍었어. 학교 앞에서, 집 근처에서, 가끔은 내 엄마한테서 받기도 했어. 엄마한테서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종 후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내 엄마에게 편지를 보냈어. 물론 익명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 미안하다는 것, 준혁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
내 엄마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가끔 내 사진을 우편함에 넣어뒀어. 엄마가 알았다는 겁니까? 아니, 확신하지는 못했을 거야. 하지만 짐작했을 거야.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나라는 것을. 그래서 어머니가 2015년에 사립탐정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진실을 밝히려 했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여동생은 저에 대해서 압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야. 지은이는 내가 북한 사람이고 나만의 가족이 없다고 알고 있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통일이 되면 가능할 거야. 하지만 그때 지은이가 나를 용서할지는 모르겠어. 아버지가 간첩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충격받을 거야. 당신처럼 거짓말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포되는 게 오히려 다행이야. 내가 감옥에 가면 북한은 더 이상 지은이를 인질로 쓸 수 없어. 이미 끝난 카드니까. 2층에서 최 요원이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2층 서재에서 이것들을 찾았습니다. 가방을 열자 서류 뭉치들이 나왔습니다. 암호문, 북한제 무전기, USB, 노트 여러 권. 최 요원이 노트 하나를 펼쳤습니다. 활동 일지입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접선 날짜, 전달한 정보, 받은 지령까지. 저는 노트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빼곡하게 쓰인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활동 기록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남겼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증거로 남기려고.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고 알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 모두 기록해뒀어. 노트 뒷부분을 펼치자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기 형식이었습니다. 2005년 3월 2일. 오늘 준혁이 고등학교 졸업식이었다. 멀리서 봤다. 키가 많이 컸다. 나를 닮았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다. 미안하다. 2010년 7월 15일. 준혁이가 국정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떨린다. 내 아들이 간첩을 잡는 일을 하게 됐다. 언젠가 나를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 그날이 오면 기꺼이 잡히겠다. 2015년 3월 20일. 순이를 보냈다. 내 손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 매일 밤 악몽을 꾼다. 순이가 나를 저주하는 꿈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최 요원이 말했습니다. 기소하는데 문제 없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이동합니다. 서울로 데려가서 정식 조사 들어갑니다. 아버지도 일어났습니다. 수갑찬 손이 불편한지 약간 비틀거렸지만 혼자 걸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기 전 아버지는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최 요원이 차 뒷문을 열었고 아버지를 태웠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집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슬픔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팀장님, 최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드시면 제가 조사 맡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해. 하지만 이건 내일이야.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서울까지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 규칙적으로 지나갔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네. 재판에서 나는 모든 걸 인정할 거야. 변명하지 않을 거야.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을 거야. 왜요? 벌 받고 싶어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이 있어. 뭡니까? 언젠가 통일이 되면 지은이를 찾아줘. 내 여동생이니까. 그리고 말해줘. 아버지가 지은이를 사랑했다고. 비록 간첩이었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다고. 직접 말하시죠. 출소하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기징역이면 나올 수 없어. 65살이면 감옥에서 죽을 나이야. 모범수면 가석방도 있습니다. 받지 않을 거야. 끝까지 복역할 거야. 그게 내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니까. 차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도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어디로 갑니까? 최 요원이 물었습니다. 서초본부로. 대공팀 조사실로 데려가. 알겠습니다. 30분 후 차는 국정원 서초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를 세웠습니다. 밤 시간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내리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갑찬 손으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아버지를 만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팔은 말랐습니다. 뼈가 만져졌습니다. 예전에는 튼튼했던 그 팔이 이제는 노인의 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최 요원이 앞장서서 걸었고 아버지가 따라갔고 저는 뒤에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색 벽, 금속 탁자, 의자 2개가 있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 요원, 기록 준비하고. 네. 최 요원이 노트북을 켜고 녹음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피의자 김철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성명, 김철우, 나이, 65세, 직업.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북한 공작원. 최 요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활동했습니까? 1985년부터 현재까지 40년입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산업기밀 유출, 군사정보 수집, 대남 공작 지원.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기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조사는 새벽 5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아버지는 40년간의 활동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포섭 과정, 접선 방법, 전달한 정보, 받은 지령까지 한치의 거짓도 없이 모두 털어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피의자는 2015년 3월 17일 이순희의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이순희의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했습니다. 북한의 명령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순희는 피의자의 아내였습니까? 네. 제 아내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북한에 있는 제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요원이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사실 문 앞에서 아버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세요. 좋은 요원이 되어줘서 고맙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최 요원이 아버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 홀로 앉아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25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은 순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렸고 저는 국정원으로 돌아가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사건을 처리했고 신임 요원들을 교육했고 회의에 참석했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고 조사실에서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이 생각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최 요원은 제 상태를 걱정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커피를 사다 주거나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거나 퇴근 후 술 한잔 하자고 했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10월 중순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오전 10시. 저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40년간 활동한 북한 간첩 검거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제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팀장님, 피의자가 실제 아버님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체포 당시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가족으로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대법정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청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넓었고 천장이 높았고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검사석 뒤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앞쪽에는 판사석이 있었고 왼쪽에는 피고석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빈 변호인석이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뒷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 2명이 한 사람을 호송에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아버지였습니다. 6개월 사이 더 말랐고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등이 더 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 3명이 입장했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사건 번호 2025고압 1247 피고인 김철우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살인 교사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검사였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철우는 1985년 독일 유학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40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간첩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산업기밀 유출, 군사정보 수집, 대남 공작 지원 등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검사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3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아내 이순희의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이순희가 사망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교사에 해당합니다. 방청석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검사는 계속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는 피고인의 활동일지 20권, 북한제, 무전기, 암호문 다수,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조서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까? 네. 변호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변명할 것도 없고 변호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재판장은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1985년 북한에 포섭된 것이 사실입니까? 네. 40년간 간첩 행위를 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2015년 3월 이순희의 차량을 조작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아버지는 모든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왜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인질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40년을 하다 보니 습관이 됐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순희를 살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제 정체를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북한이 명령했고 저는 따랐습니다. 북한의 명령이라면 거부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북한에 제 딸이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딸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아내보다 딸을 택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벌받아야 합니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최 요원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체포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고 발견된 증거물을 설명했고 피고인의 자백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피고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포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증인이 보기에 피고인의 자백은 진실입니까? 네. 모든 증거와 일치합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최 요원이 증인석을 내려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방청석 뒤쪽으로 갔습니다. 다음 증인은 사립탐정 이동진이었습니다. 2015년 어머니가 의뢰했던 그 탐정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어떻게 박성수를 찾았는지, 사진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증언했습니다. 의뢰인 이순희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우셨습니다. 남편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의뢰인이 누군가에게 미행당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재판장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갑찬 손을 앞으로 모으고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40년간 대한민국을 배신했고 제 아내를 죽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족 사이에서 찢겼습니다. 한국에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고 북한에는 딸과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제 가족이었습니다.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선택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마라. 아빠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내가 태어나던 날 처음 안았을 때 아빠가 느낀 행복은 진짜였어. 너를 사랑했던 건 거짓이 아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훌륭한 요원이 되어줘서 고맙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법정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일어나십시오.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김철우. 재판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40년간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북한의 협박에 의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김철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아버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앉았습니다. 패정.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노트에 뭔가를 적었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도관 2명이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법정을 나가기 전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수갑찬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교도관들을 따라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법정이 비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고 기자들이 뛰어나갔고 최 요원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팀장님, 응,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나가자. 법정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최 요원이 막아줬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가을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은행나무 잎은 바람에 흩날렸고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25년간 찾던 아버지를 찾았고 다시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무기징역. 65세면 감옥에서 죽을 나이였습니다.
다시는 자유인으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팀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최 요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사무실로 가세. 일이 쌓여 있어. 네.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렸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법원이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수갑찬 채, 죄수복을 입은 채, 앞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사람. 하지만 여전히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국정원 대공팀장으로 일했고 승진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한 번 저는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첫 면회는 판결 한 달 후였습니다. 면회실로 들어가자 투명한 유리창이 방을 둘로 나누고 있었고 아버지는 더 말랐고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준혁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분 면회 시간 동안 우리가 나눈 대화는 고작 5문장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침묵이었습니다. 종료벨이 울렸을 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다음에도 올 거니?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매달 한 번씩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겨울이 왔고 봄이 왔고 여름과 가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책을 넣어줬고 어느 날은 어머니 묘지 사진을 보여줬고 어느 날은 북한에 있는 여동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너를 닮았어. 똑똑하고 착한 아이야. 무더운 여름날 저는 처음으로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자리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유리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36번째 면회를 앞둔 겨울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눈이 내렸습니다. 면회실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더 늙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굽었고 걸음이 느려졌고 의자에 앉을 때 교도관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원하시던 책 넣어뒀습니다. 윤동주 시집입니다. 윤동주. 좋은 시인이지. 서시를 좋아했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부끄럼투성이 인생이었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통일이 되면 지은이를 만나고 싶어. 내 여동생.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거든.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준혁아,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줘서 고맙다. 짐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용서 못했습니다. 엄마 생각하면 화가 나고 아버지 얼굴 보면 미워집니다. 그런데도 매달 옵니다. 왜 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저도 같은 자리에 손을 댔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준혁아. 용서는 필요 없어. 그냥 와주는 것만으로 충분해. 면회 시간 종료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뒤돌아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아, 사랑한다. 처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빈 의자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은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눈을 맞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하늘에서 끝없이 눈이 내렸습니다. 25년간 찾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간첩이었고 살인자였지만 여전히 제 아버지였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다음 달에도 올 것입니다. 그 다음 달에도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간첩의 아들로 태어난 제 운명입니다.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완벽하게 미워할 수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도 없는 그 복잡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구치소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어쩌면 끝나지 말아야 할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용서할 수 없는 것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을.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준혁처럼 용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답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선택할 수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